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박준홍입니다. 오늘 제가 할 발표는 선박 모빌리티와 해양 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먼저 서론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이동의 의미와 재현, 실천 등 모빌리티 정치를 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함께 자동차와 기차, 항공기 등 다양한 이동이 연구되어 왔는데요. 다만 아직 해상에서의 이동은 비교적 심층적으로 많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양 세계 또 선박에 대한 관심 자체가 육상 연구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육지와 바다, 인간과 비인간, 부동성, 유동성 등이 만드는 상호작용이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발표에서는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해상과 선박 모빌리티가 논의된 주제와 관점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선박 모빌리티가 경계의 구성이나 횡단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국내 모빌리티 연구나 지량 연구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2절은 해양 공간인 바다에 대한 고찰입니다. 바다는 육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는 육지와 육지 사이를 가로막는 물리적인 장벽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해양 의식에서도 바다는 육지와 비교해서 낮고 아래에 있고 또 바깥에 위치한 곳으로 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의 물질적 전환과 함께 바다가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바다를 구성하는 바람이나 해류, 조수, 또 생물과 미생물 등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모빌리티와 결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정에서는 선박 모빌리티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선박 이동 원리에 관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배 같은 원리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력이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는 선박 기술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노를 젓는 인력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람을 이용한 범선, 또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선까지 등장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프로펠러의 발달로 인해서 선박이 계속해서 고속화되고 또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선박의 분류입니다. 사실 선박은 가장 오래된 이동 기술이기 때문에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선과 군함, 어선, 또 특수선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상선에는 대표적으로 여객선과 화물선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선박 모빌리티를 다루고 있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박 외에도 해적선이나 방송선, 유령선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시스템에서의 바다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다는 해상 이동을 위한 순간, 그리고 그 이동 경로로서 사이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다는 그 자체가 이제 크루즈선처럼 선상생활 자체가 이동의 주요한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장소로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때 선상에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선박 기술과 결합을 하고 또 바다의 유동적인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선박과 바다 개인의 혼동적인 결합체로도 이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항구입니다. 항구는 선박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부동적인 실체로서 모빌리티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상과 육상의 모빌리티의 접속 지점 혹은 환송 지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공항과 비교해서 이제 항구의 경우에는 포스트 모던 공간으로 아직까지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직 사람의 이동이 대부분 항공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이 역동성과 모빌리티가 증대되는 것과 비교해서 선박과 항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항만과 항구의 제반 시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선박의 이동과 계류, 또 모빌리티 환승, 화물과 여객의 승하선 등이 포함됩니다. 또 항로 결정과 항해 기술도 선박 모빌리티 시스템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해의 역사가 워낙 길다 보니 과거에는 이제 자연적인 조건만을 고려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했다가 그 이후에 지도와 나침반 등이 발명되고 최근에는 무선통신기기, 특히 위성항법 시스템의 개발까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이제 항해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나 바람, 또 기상 조건 등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역시 선박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계속해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 모빌리티에서의 차별적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선이 등장하기 전까지 선박의 이용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기술력, 조작 능력, 혹은 자원의 사용 등과 관련이 있었고 이것 자체가 해양 세계에서의 지배력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이제 스케일에서의 모빌리티 권력과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있습니다. 한편으로 현대 여객선 모빌리티에서의 차별화는 항공기와 비슷하게 이동의 속도 혹은 선박 공간 내의 편의성에 따라서 범주화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선박 모빌리티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에서는 본격적으로 선박 모빌리티 연구와 주제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해상과 선박 모빌리티에 대한 무관심은 선박이 다른 기차나 항공기 혹은 자동차와 같은 모빌리티에 비해서 느리고 구식이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극명하게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모빌리티 패러다임과 또 물질적 전환과 함께 선박이 이동의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로 이해되고 장소와 시간, 경험을 결합하는 결절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선박의 사회 공간적인 구성과 모빌리티 정치입니다. 선박 공간이라고 하는 미시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선박을 육지 사회와는 다른 세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선박의 폐쇄성이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육지 사회를 잘 복제한 우리들의 세계의 축소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관점은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선박이라고 하는 공간이 매우 맥락 의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선박에서는 어떤 기존의 정체성이 유지되긴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승객과 선원 혹은 선장과 선원 등의 계급 차이에서 드러나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관계나 또 노동 공간의 질이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선박에 탑승하는 행위자의 이동과 관련된 미시적인 모빌리티 정치가 전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리치의 해상 모빌리티에 관한 연구입니다. 슈퍼리치,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호화 요트를 소유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특권적인 모빌리티를 수행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를 보조하는 선원이 있는데 이들 선원의 모빌리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슈퍼리치의 모빌리티 수행에 주로 동원이 되기 때문에 선원들의 모빌리티 권력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그럼에도 선원들의 모빌리티가 슈퍼리치가 이동하는 선박의 속도나 경로로부터 혜택을 얻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슈퍼리치들이 휴식을 하거나 혹은 특정한 장소에 정박하는 등 이동의 흐름에 따라서 선원들의 모빌리티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고요. 또 세 번째는 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동 공간의 질이학처럼 선장과 선원의 관계에 있어서 선장의 통제 하에서만 선원의 모빌리티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모빌리티의 동기나 리듬 혹은 마찰 등을 통해서 노동 공간에서의 어떤 사회 공간적인 정치, 또 모빌리티 정치와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연구도 비슷한 맥락에서 선박에서 일을 했던 노동 계급인 여성의 모빌리티 정치와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요약을 하면 선박에서 일을 했던 여성 선원과 여성 승객의 선박에서 다양한 관계성을 지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여기 네 번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모두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또 선박을 통해 여행을 하는 여행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에서 드러나는 어떤 차이의 정체성이 아니라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특히 젠더나 계급을 초월하는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로서 선박 이동의 리듬과 바다와 육지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입니다. 선박의 이동은 바다에서의 이동이긴 하지만 육지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점 자체는 육상과 해상의 관계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박 모빌리티에 관한 연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기선 이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해안가의 석탄 보급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증기선이라고 하는 모빌리티 기술의 한계를 육지 의존성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식민주의나 제국주의를 위해서 이 증기선이 대륙 간의 권력을 어떻게 이동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또 여기 사례 연구 2는 1946년에 있었던 영국 정부에 대한 인도 해군의 반란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건이 해상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육상과 또 선박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선박이라고 하는 해상에서 육지로 이제 전이 될 뻔하였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좀 이 사례 연구 1, 2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었다고 한다면, 현대 선박 이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지리학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공급망이나 화물 모빌리티 시스템 등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틴의 경우에는 운송 컨테이너화에 대해서 이제 컨테이너화 자체가 육상과 해상의 분리된 표면을 통합하는 시도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와 육지에서의 지속적인 이동을 위해서, 상업적인 물류 이동을 위해서 시공간적으로 이제 통제하려는 과정으로서 이 컨테이너화가 생산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또 관광의 측면에서 보면 크루즈 산업의 발달이 어떠한 지역적, 공간적인 변화를 불러오는지를 분석한 셀러의 연구를 이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해상의 어떤 물질적인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분리되어 있었던 육지와 바다를 이제 정치 경제적인 요인 혹은 사회 문화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통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선박 이동의 마찰과 부등성입니다. 이는 다시 바다의 물질성과 또 법제도적인 장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다의 물질성을 보면 이제 선박은 바다의 해류나 조수, 또 생물, 미생물, 해저 지형 등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을 예측하고 조작하고 협상함으로써 계속해서 항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선박의 그 바다에서의 사고는 이런 자연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선박에 내재해 있는 기술적인 결함이나 초과 적재, 또 운항 과실 등 이제 인적 관리의 책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 물질성과 관련된 연구는 이 캐나다의 도시 이누비리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수 변화에 따라서 이 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빌리티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해수가 동거리 되면 그 위를 자동차 운전을 통해서 갈 수 있고요. 여름철에 해수가 녹으면 배를 이용해서 갈 수 있지만 이 두 모빌리티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중간의 시기에는 항공기를 통해서만 이 도시에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이제 해수의 물질적인 변화가 모빌리티 부동성과 유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선박의 이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이는 국가의 해상 경계인 영해나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관한 국가의 통제권과 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이제 영국 해협에서 라디오를 전송하는 해적 방송선이 있었는데, 이 해적 방송선을 영국 정부가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건 그 인터넷에 당시에 있었던 라디오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런 식의 라디오를 영국의 영해 밖에서, 공해에서 이제 주파수를 쏴서 영국에 있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는 방식이었는데,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때 관리하는 것에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해상에서의 경계 자체가 가시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해상과 영해와 이제 공해를 구분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거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바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특성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유동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 배를 감시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방송선에 물자를 보급하는 보급선이 있었는데, 이 보급선이 이제 빠른 속도나 혹은 수심이 얕은 곳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대한 정부 선박이 이제 통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라는 점을 통해서 법제도적인 규제와 바다의 물질적인 특성을 통해서 부동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설명한 연구이고요. 또 이외에도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난민성과 모빌리티 부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독특한 연구로는 과목선 연구가 있습니다. 과목선의 경우에는 국가의 통제 하에서 바다를 이동하는 중간에 동시에 수감자를 선박에 감금함으로 인해서 부동성을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과 부동성이 함께 나타나는 역설적인 사례라고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바다가 물리적인 장벽으로 기능한다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같이 설명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연구에서는 고정성과 유동성의 이분법에 대한 어떤 해체, 또 다중 스케일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선박과 해양 모빌리티에 관한 이제 검토 부분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의 경험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역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 지역 연구와 이동의 시공간적 리듬입니다. 선박과 해양 모빌리티를 통해서 지리학과 지역 연구의 범위를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로 또 도서 지역 연구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부동성과 해상 위험 경관의 생산입니다. 이제 선박 이동의 부동성은 선박이 표류하거나 혹은 자초되는 것과 같은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위험 경관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세월호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자연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선박에 내재한 이제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또 확대되고 또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회 정체적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해상 접경 지역의 경계 설정과 경계도입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독특한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남북한 해상 접경 지역에서 전개되는 경계 설정과 해상 모빌리티의 경계 넘기를 통해서 남북한 접경 지역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결론입니다. 연구 요약은 생략하고요. 시사점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선박 모빌리티와 해양 모빌리티에 대한 이제 검토를 통해서 좀 새로운 이론적인 시각, 방법론을 실험적으로 고찰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박의 미시 공간에 관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거시적 스케일 또 미시적 스케일에 대한 이해, 또 유동성과 부동성의 이분법에 대한 재고찰, 사회 공간적인 다중 스케일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바다에 대한 접근 자체가 해양 생활이나 육지와 바다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실험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3분 정도 시간 있는데요. 네, 좀 굉장히 그동안에 그 도시락해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여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용규 선생님. 네. 예, 아주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혹시 요즘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크루즈 관련해서 저번에 이제 또 코로나 관련해서 또 크루즈도 상당히 또 관심이 또 갖는 그런 주제인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루즈가 많이 이렇게 이용되지 않는데, 혹시 앞으로 크루즈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확대하면은 좀 모빌리티를 또 생명 정치 이런 거가 또 관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크루즈 같은 거 연구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이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서 2020년에 있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고 하는 그 선박 내에서의 집단 감염을 이제 분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선박 공간 내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간 안에서의 어떤 생명 경체 작동이나 규율 메커니즘의 작동 등이 있긴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선박이 이제 기항했던 각각의 국가 또 일본이라고 하는 도시의 국가와 또 요코하마의 도시에서의 어떤 법적인 또 제도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 해양과 선박과 육지가 어떻게 분리되고 다시 이제 통합되는지 등을 이제 분석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코멘트고요. 하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멘트 같은 경우는 이 해양과 관련해서는 해양이나 선박이랑 관련해서는 그냥 정치 경제학적인 그러니까 뭐 모빌리티의 초점, 관계적인 초점에 맞춘다 그래도 정치 경제적인 초점을 좀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상선 같은 경우는 해운 동맹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국가별 제도라든지 아니면 국제적 제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빌리티를 하시더라도 뭐 그런 부분은 좀 배제하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질문은 되게 간단한 건데요. 우리 지리학에서 이 뭐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뭐 해양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선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뭐 산업적으로도 선박
그 조선 사업도 그렇고 선박 그 해양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리학이 상대적으로 배제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지리학 공부하면서 선박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랬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바다와 선박 자체에서는 첫 번째로 바다는 주로 지리학 인구 내에서는 인간과 어떤 그 공간의 상호작용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바다 자체가 정주 공간으로서 많이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검토한 연구들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리학이나 지역 연구에서 많이 이제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선박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기차 또 항공기 같은 이제 역동적인 모빌리티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속도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배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 이동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관심이 많이 증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논의가 되면 좋은데 예, 시간이 살짝 넘어가가지고요. 네, 우리 박 선생님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